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의 진리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라면 이 말을 다 인정할 거예요. 잠깐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 인간은 또 그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죠. 저도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성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저희 아빠는 물건을 잘 늘어놓고 정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험담 아닙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자폭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와는 완전 반대로 청소 자격증이 있었다면 1급을 땄을 법한 청소의 여왕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자주 혼난 이유도 바로 그 청소 때문이었고 그 깔끔함에 저희 아빠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청소의 여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70살쯤 되시니 엄마보다 청소를 잘합니다.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더럽다고 혀를 내두르시기도 해요. 다 아빠 유전이구나. 다 아빠 잘못이구나.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며 자책 아닌 자책을 하고 씁쓸해 하시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약간 어이가 상실됩니다. 저분이 언제부터 저랬을까? 나이가 들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저렇게 깔끔해진 걸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내 집을 보고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싶죠. 이제는 엄마가 옷을 늘어놓으면 아빠가 정리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걸까 싶어요. 저희 아빠는 변해도 너무 변했거든요. 누가 보면 태생부터 깔끔했는 줄 알 정도로요. 어떤 70살 된 남자가 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입을 털고 엉덩이로 주저앉아 손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나요? 아빠의 셋 딸은 어느 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 이제 집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야? 더러운 게 이제 싫은 거야? 아님 청소가 즐거워진 거야? 아빠의 대답은 역시나 또 한 번 인생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왜 청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왜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엄마가 평생 이런 나랑 살기 힘들어 했으니까 이제라도 맞추면서 사는 거야. 늙어서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계속 옛날 모습으로 살면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럼 그렇지. 사람 안 변합니다. 역시 저랑 똑같아요. 저희 아빠와 그의 딸들은 어차피 또 어질러질 물건을 잘 치우지 않는 종족으로 타고났죠. 아빠는 그저 노력한 겁니다. 깔끔 코스프레죠. 그런데 아빠는 그런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미워하거나 나쁜 점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리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다만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 본성을 거스르기도 하고 타인에게 맞추기도 할 뿐입니다. 내 존재는 잘못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숙함이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숙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나 다른 사람에게는 미숙함일 수 있죠. 그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 자신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를 오픈해도 되는지, 누구에게 나를 보여줘도 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청소의 여왕 앞에서는 깔끔 코스프레를 떨면 되고
똑같은 종족인 제 앞에서는 솔직하게 물건 정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해도 됩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 종족에게 그것은 미숙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움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격들이 있어요. 의존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예민하거나 느리고 무기력한 성격 같은 것들이요. 부모에게 꾸중을 듣거나 거부되었던 모습,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모습 등이 나에게서 보일 때면 스스로 미워하며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나의 타고난 기질, 성향, 그리고 가정에서 학습된 성격, 부모의 양육 태도, 성장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건과 경험의 합작입니다. 오늘날의 내 모습은 나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역사적 축적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적된 내 모습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미워해야 마땅한가요? 타고난 나, 나를 그렇게 키운 부모, 나에게 경험을 준 친구, 또는 그 사건, 아니면 애초에 나를 태어나게 만든 신의 잘못인가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죠. 내 존재는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동안의 축적물로 만들어진 나라는 사람이 가진 미숙함은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미숙한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그 미숙함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가 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미숙함이 누군가를 다치게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숙함은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담고 가는 겁니다. 품고 데리고 끌어안고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죠. 진짜 안 변합니다. 자기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품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활용하고 조절하면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거북이가 자신의 느린 기질을 미숙하다고 느껴서 버렸다면 토끼는 경주하던 중에 잠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면 애초에 빠른 종족으로 태어난 토끼를 거북이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자신의 본성을 살렸고 꾀를 부리며 자신의 빠름을 뽐내는 토끼의 본성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내가 미숙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면에 있는 성숙함을 활용하고 내가 성숙함이라고 자부했던 것 이면에 있는 미숙함을 기억해 주세요. 나와 타인 모두를 그런 눈으로 본다면 나를 포함해서 세상 누구도 비난받을 사람 없고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활용하기 나름일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하찮고 모두 괜찮습니다. 나는 참 별것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엄청 별거고 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미숙함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다그치고 꾸중하는 걸까요? 세상에 나쁜 성격은 없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특히나 자신의 성격을 문제시합니다. 너무 소심하다, 소극적이다, 수줍음이 많다, 다혈질이다, 참을성이 없다, 얌전하다, 나댄다, 공격적이다 등등 다양한 성격을 각자만의 이유로 싫어합니다.
얌전한 사람은 활발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활발하고 말이 많은 사람은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타고났기에 더욱 귀한. 애초에 나쁜 성격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서 문제를 끝없이 찾아 고치려 들고 성격 그 이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한심하게 여기고는 해요. 성격은 성격이고 나는 나인데 성격을 나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나를 이루는 많은 구성과 내용 중 하나예요. 당근, 양파, 햄은 볶음밥에 있는 여러 재료 중에 하나지 볶음밥 그 자체가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 그 재료 하나를 바꿔보고자 집착하고 붙잡혀서 살아가면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자기 혐오를 느끼게 돼요. 물론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의학적 병리로 구분되는 성격 장애라면 많은 통찰과 치료가 필요하겠지만요. 성격 장애는 일상과 직업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어려움이 있고 오랜 시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융통성 없이 지속적으로 성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해요. 그것도 진단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진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쉽게 성격장애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병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성향이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죠. 누구나 말이에요. 애초에 내가 태어난 기질과 성격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왜 바꿔요? 내 성격에 대해서 딱 결정하셔야 해요. 내가 내 성격에 끌려다니면서 치이느냐, 아니면 내가 내 성격의 주인이 되어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느냐. 성격은 나를 구성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내가 나로 살아가는 데 쓰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요리조리 필요할 때 쓰고 조절할 때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성격에 치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격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다루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내 성격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성격 유형 검사도 도움이 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나에게 별로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내 성격을 파악한 다음에 모든 성격 유형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고 모두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모든 성격은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퍼즐이 맞춰져서 사회가 되는 거죠. 성격은 내가 아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외향형과 내향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에요. 매사 태평하고 걱정을 깊게 하지 않고 당장 끌리는 것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편이고요. 그 학생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천하태평하고 쉬엄쉬엄 여유 있는 성격인데 저랑 같이 동아리 하는 언니는 뭐든 열심히 하고 열정이 넘쳐요. 그 언니를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제가 게을러 보여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내가 볼 때 그 언니가 훌륭해 보여. 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세상에는 에너지가 큰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일을 처음 진행할 때는 그런 사람들의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불을 처음 지필 땐 큰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그런 큰 에너지는 금방 지쳐서 반드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불씨가 꺼지지 않게 오랫동안 부채질을 해줄 작고 지속적인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 큰 에너지를 가진 열정적인 사람도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너는 게으른 게 아니라 작고 지속적인 에너지인 거지. 다만 앞에서 니드하는 큰 에너지가 아닐 뿐인 거야. 그러나 세상에는 너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 리더보다 더 많은 숫자로 필요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성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쁘게 다루고 활용하면 나쁜 성격이 되는 거겠죠. 칼이 사람을 살리고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데 쓰이기도 하는 것처럼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은 성격도 되고 나쁜 성격도 되는 거지. 그 자체로 나쁜 성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성격 안에 나를 가두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위축되고 자책할 필요 있나요? 성격은 내가 아니라 내가 쓰는 도구일 뿐인데요. 힘을 빼고 유연하게. 힘을 주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굉장히 유연한데 중심에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내가 억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여잡기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장착되어 있었던 것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주가 하나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주는 굉장히 유연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앞뒤로 왼쪽 오른쪽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절대 중심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힘을 빼고 사는 여유 있고 융통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직업과 영이 별로 붙어 있지 않은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들은 딱히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남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고 가치롭죠. 계획에 맞게 착착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도 무슨 변수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요. 행복한 사람은 그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 실현을 해요. 저의 5가지 직업 중에서 뭐 하나라도 제가 계획해서 된 게 없어요. 그냥 살았는데 여기 있어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에요.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종종 진료실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자녀의 대학교를 은근히 언급하거나 자신의 직함을 내세우며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안간힘을 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제프리 영은 이러한 모습을 특권의식의 덫이라 명명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과는 다르다. 건강한 자신감은 스스로의 성취와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부심인 반면 특권의식은 비현실적인 우월감에 기인한다.
자신이 예외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일반적인 규칙과 의무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여긴다. 영은 이러한 특권의식이 주로 어린 시절의 과보호나 과대평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모든 욕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고 실패나 좌절이 허락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신념을 발전시킨다.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오만.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수용 씨는 전형적인 특권의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은 가구 공장이 성공하면서 계급 상승을 경험했으며 부족함 없이 자란 탓에 자신이 타인과는 다르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정한 질문들을 던졌는데 대개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직업이 뭐예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처럼 마주하는 상대보다 상대를 둘러싼 환경에 더 집중하는 질문들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자 문득 영화 기생충의 박사장 가족이 떠올랐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너그러워 보이지만 은연중에 타인과 자신의 세상을 구분하는 선을 긋는다. 마치 그들만의 특정한 기준과 냄새로 계층의 경계를 나누듯이 수용 씨 역시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며칠 전 수용 씨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수십 통의 축하 답신을 받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만끽했다. 제프리 영은 특권의식에 덫에 빠진 사람들은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에게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그가 거실에 걸어두었다는 아들의 상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용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에게 온 문자가 그를 잠시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니?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이 힘들어져서 문자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언제 시간 좀 내줘. 그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미루었고 며칠 후 다시 문자가 왔다. 바쁘면 괜찮아. 지난번 부탁은 잊어줘. 미안. 그제야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공감의 여지를 잃었다. 기생충에서 박사장 가족이 자기 세계 밖에인 지하층에 무관심했던 것처럼 친구의 절박함을 외면했다. 친구가 얼마 전에 부탁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제때 답장을 못했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답장을 하기도 뭐하고 해서 결국은 연락을 안 했죠. 가뜩이나 바쁠 때이기도 했고.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제프리 영은 이러한 무관심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설명한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특권적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닌 오직 스스로 만족하는 삶. 최근 TV에서 해방촌에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여준 적 있다. 그들은 계단이 많고 좁은 골목이 질비한 해방촌에서 삶의 자유를 누렸다. 대기업 디자이너였던 한 청년은 작은 공방을 열며 삶을 재설계했다. 더 작은 삶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더 충만해졌어요. 예전에는 매출과 실적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직접 만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또 다른 청년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떠나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손님과 얼굴을 가까이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가끔 손님이 없을 때는 불안해져요. 하지만 단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불안이 조금씩 사라져요. 돈이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의 카페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작은 메모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한 진심은 수용 씨 집에 빽빽하게 걸린 상장들과는 전혀 다른 성취와 의미를 전한다. 해방촌 사람들의 모습은 제프리 영이 말하는 건강한 자아 실현과 맞닿아 있다. 건강한 자아 실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해방촌의 청년들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좇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평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경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나누는 작은 이야기 속에서 삶의 온기를 찾았다. 반면 수용 씨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높아진 성벽을 더욱더 단단히 쌓아야 했다. 타인보다 나은 삶을 누린다는 그 특별함을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를 끊임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특권의식에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에게 평범함은 실패와 같았다. 평범함의 자유. 해방촌의 공방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꿈이었죠. 지금은 수입이 많이 줄었고 예전처럼 가끔 실수도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꿈은 꾸지 않아요. 그의 작업실 창밖으로는 오래된 벽돌 담장이 보였고 그 틈새로 자라난 담쟁이 덩굴이 초록빛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담쟁이 덩굴처럼 그의 삶에는 작고도 자연스러운 여유가 스며들어 있었다. 수용 씨의 세계에는 그런 여유가 없다. 아들의 서울대 합격 소식은 잠시 그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었겠지만 끝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아들의 학점 관리와 대기업 취업, 더 나아가 또 다른 성공의 목표를 위해 바쁘게 달려야만 한다. 그러는 동안 아마도 그는 놓치게 될 것이다. 오랜 친구, 아들의 진짜 꿈, 그리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기쁨들까지 멈춰서서 돌아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양 특별함에 취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강박증을 끊임없이 토로했다. 만족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그는 불행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결국 내 진료실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해방촌 청년들이 아닌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수용 씨라는 점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 제프리 영은 특권의식이 결국 자기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끊임없이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강박은 자아를 질식시키고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수용 씨가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단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들만 특별함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경주를 이어가는 건 아니다. 더 비싼 아파트로의 이사, 자녀의 유명 학교 입학, 더 높은 직함을 향한 끝없는 경주까지. 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듯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삶은 비로소 속박에서 풀려나 더 가볍고 여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매일 이런 말을 듣는다. 원장님,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치유는 특별함을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마치 해방촌의 좁은 골목길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불완전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진정한 평범함을 찾아서 나는 매일 진료실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고통을 들여다본다. 명문대에 진학할 성적이 부족해 우울증에 빠진 재수생, 강남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는 중년 여성, 갑작스러운 퇴직 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는 중년 남성까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깊은 바닷속처럼 아주 차갑고 어둡다.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본질은 무엇일까?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진호 씨도 자기만의 고통에 빠져 있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들 민수와의 관계가 유난히 특별했다. 진호 씨는 매일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밥을 직접 준비했고 아빠가 해준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는 아이의 말에 행복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아들 민수를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있었다. 바로 아들 민수를 입양했다는 사실이었다. 진호 씨는 민수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누구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처음엔 입양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민수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부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아이에게 진실을 전할 계획이었다. 세상이 정한 이상한 평범함. 한국 사회는 기묘한 구석이 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면 매서운 눈초리를 보낸다. 입양도 다르지 않다. 대단한 결정이라고 지켜 세우면서도 한편으론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진호 씨는 단 한 번도 민수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입양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나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했다. 개인이 인정하고 만족하는 특별함이 아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인정하는 특별함만을 쫓는 순간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가 말한 아비투스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비투스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사고방식, 행동 양식, 취향, 인지 방식 등을 말한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 강남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집착, 혈연으로 이어진 정상가족이라는 신념은 단순한 욕망이나 규범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생활 양식과도 같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한다. 마치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경주마처럼 말이다. 트랙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정상이 되어버린다.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특별한 경주마가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트랙을 벗어나도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달려서도 안 된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특별해지기를 강요받으면서도
동시에 남들과 다른 부분은 숨겨야만 한다. 남들과 다르게 입양을 선택한 진호 씨조차 이런 사회적 기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느 날 민수가 음악에 재능을 보였을 때 그는 민수에게 음악은 취미로 하고 공부에 충실해야지라고 말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공부에서 성공해라 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그도 모르게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인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을 향해 민수를 이끌려 했다. 진호 씨가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학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백혈병이라는 의사의 말이 아득하게 들렸다는 그는 뒤이어 골수 이식을 위해 부모님 먼저 검사를 받으라는 말에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감춰온 비밀이 오랜 시간 쌓아올린 그의 일상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일주일은 끝없는 악몽 같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죠. 저와 아내의 골수가 맞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무엇보다 골수 이식을 기다리던 민수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와 엄마가 가슴으로 품은 아들이라고 말이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는 오랜 침묵 후에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냐고 말이죠. 진호 씨는 민수의 손을 잡고 100일도 안 된 네가 처음 우리 품에 안겼을 때 그때부터 넌 우리의 전부였어 라고 고백했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로소 진실을 사이에 둘 수 있었다. 투병을 이어가던 어느 날 민수가 자신이 음악을 하려던 걸 왜 반대했냐고 물었다. 아빠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 잡고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렇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갇혀 살아왔다. 진호 씨는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민수는 모범적인 아들이라는 틀에,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정한 평범함을 의심도 없이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다. 진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는 아들에게 평범함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굴레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입양 사실을 숨기고 음악을 향한 꿈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가 추구한 평범함이란 것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굴레였을지도 모른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 과연 그것이 진정 평범함일까? 진정한 평범함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뿐이다. 입양하라는 사실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호 씨가 아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을지 모른다.